시작을 하고 예, 새 주소 보냈어요. 다시 한번 접속해서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전송이 되는지 확인이 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는데. 네. 예, 화면이 전송되면 확인 해주시고 채팅창에 전송이 된다고 알려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명밖에 안 들어있네. 우리 둘인가? 인사들 링크 아직 못 받았습니다. 평소 링크를 아직 못 받았다네. 다시 좀 전달했다. 네. 예약을 해놨더니 안 됐구나. 뭐 했었는데? 아까 예약을 해놨더니. 채팅방에 사람들이 쭉쭉 들어야 되는데. 여기 채팅방이잖아. 네. 냅둬. 이거 안 해보니까 어렵다니. 한 번만 하면 아는데. 네. 지금 종료인데? 네. 뭐야? 네. 좀 버튼. 실시간. 6명 들어왔네. 네. 1명 들어왔고. 자, 이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튜브로 강의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좀 서툴고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안동에서 시를 쓰고 있는 PJN입니다. 선생님 인사하시죠. 예, 네. 저는 요 인근의 영주에서 시를 쓰고 있는 박승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장민 여러분. 예, 저희들은 오늘 저희 두 사람의 시를 중심으로 시를 읽고 또 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스트리밍을 보고 있는 장비인 여러분들께서 댓글창으로 저희들 이야기 중간중간에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그 질문을 중심으로 또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1시간 30분 정도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예, 지금 저희들은 시를 둘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시를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사실 시는 이제는 좀 친숙한
그 문학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안 읽고 이래서 좀 여러분들하고 거리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회에 한번 시가 뭔지 또 혹시라도 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궁금했던 걸 질문도 하고 시 창작과 시 독서 두 가지 다 양자를 아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질문을 받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 반갑습니다. 이영준님, 김민범님 들어오셨네요. 먼저 그 박승민 씨는 영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오랫동안 시를 써 오셨고 지금 최근 시집이 끝은 끝으로 이어진이라는 시집입니다. 이 시 창작가 비평사에서 나온 시집인데요. 이 시집에 있는 시 한 편을 먼저 읽어주시고 그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52페이지에 있는 봉인해제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시는 먼저 들으실 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잖아, 그죠? 이 코로나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쓴 시니까요. 제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봉인해제. 어느 손이 그녀의 심장을 옮겨놓자 어느 잎이 그녀의 살점을 묻어뜯자 무표정한 그녀 가장 작은 파편으로 날아올랐다. 항로와 해로와 도로가 일시에 멈췄고 공장과 학교는 문을 닫았다. 노동자와 자본가는 공평하게 자가격리되었지만 노동자는 더 이상 노동자로 돌아올 수 없었다. 우울이 거실에 실내악처럼 삐걱거렸고 창밖에는 관을 실은 수송차들이 긴 줄을 섰다. 아무도 임종을 지킬 수 없었고 영문도 모르는 어린 눈은 엄마와의 마지막 식사 장면만을 기억하려 자꾸 붉어졌다. 가장 날렵한 그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자 죽음의 놀란 국경은 봉쇄되었고 이데올로기조차 별것 아니라는 듯 무기한 휴전을 선언했으며 모스크바 성당에는 하나님만 남았다. 크루즈는 난민선 신세로 지중해를 떠돌았고 자국에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녀가 돌아가지 않는 동안 모든 질서는 무질서가 되었고 모든 방은 감방이 되었으며 노인들이 먼저 죽어갔다. 노인이자 흑인인 이들이 먼저 죽어갔고 가난한 순서대로 죽어갔다. 북반구에서 남반구까지 공포가 계절풍처럼 확산하기 시작했다. 제가 이 시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서 그녀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바이러스죠. 코로나19 바이러스인데 어쨌든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채소죠. 채소 단위의 그 바이러스가 지금 세계를 이렇게 올스톱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렇게 직접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경제가 봉쇄되고 초기에는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75만 명 정도가 죽었다 그래요. 75만 명이라면은 미군 하나가 죽어도 뭐 난리가 나는 판인데 무기 한번 못 써보고 75만 명이 죽고 다른 나라는 더 많이 죽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뭐 2억 얼마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써본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거는 일종의 이제 우리가 단순히 뭐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또 뭐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자꾸 그런 우리가 희망을 품고 있지만 제가 사실을 보기에는 이런 거는 저는 계속 온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온난화가 되는 상황에서 인간이
스스로 재앙을 만든 거죠. 뭐 아마존에 들어가서 밀림을 다 파헤치고 거기서 벌목을 한다든가 뭐 그다음에 저 뭐야 알래스카나 이런 데 가서 천연가스 석유를 막 캐온다든가 하니까 결국은 인간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 이런 곳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발이나 이런 이름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계속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코로나 19가 처음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델타 바이러스니 뭔 바이러스니 계속 이제 변종들이 생기잖아요. 인간은 그거 따라가기에 급급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를 통해서 이 환경이라는 것들 특히 우리 장병들 특히 그 장병들이 또 군대 생활을 하고 나서는 또 뭐 가정을 가질 수도 있고 할 건데 그랬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기성세대들은 뭐 누릴 만큼 누렸고 뭐 그렇지만 이 미래 세대들 우리 장병들을 포함한 그 미래 세대들의 삶의 조건들 특히 기후 조건들은 너무 안 좋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좀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가졌으면 좋고 그것이 가져올 어떤 미중의 어떤 파장 우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앞으로 살아갈 세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시를 썼습니다. 네, 이 시는 보면 그 마치 코로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온 것 같지만 결국은 노인들, 노인이자 흑인인 사람들, 가난한 순서대로 이렇게 또다시 사회의 어떤 불평등한 측면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더 많이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이런 현실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병분들이 실제로 가장 큰 피해자인 것 같아요. 휴가도 못 나오고, 애인도 못 보고. 그리고 군이라는 특수 상황이 이제 강제적으로 격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어떤 반발도 없이 또 그렇게 좀 갇혀 있는 시간들이 많았을 텐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회성 있는 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제 시를 한 편 좀 읽고, 잠깐만. 네. 우리 이 원더우먼 윤채선이라는 요 시집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상도 받고 얼마 전에 상도 받고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우수문학 도서로 선정이 돼서 아마 전국 도서관이나 이런 데 이렇게 배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이제까지 시집을 내도 1세에도 못 파는데 이건 지금 4세나 팔렸어요. 그래서 되게 인기가 있는 건데 이 시집은 이 시집 자체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군대 생활하면 제일 보고 싶은 게 이제 엄마지 않겠어요? 엄마나 아빠 뭐 이런 건데 이런 분들일 건데 엄마에 대한 얘기로 이 시집이 한 권이 다 묶여졌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엄마 아빠들이 이제 노인이 될 거예요. 노인이 되면 노인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뭐 치매에 걸리거나 병에 또 시달리거나 우리가 평균 수명이 뭐 80, 90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20년 정도는 누워 있어야 돼요. 약을 먹고 아니면 그 요양병원에 가 있든가 노인병원에 가 있든가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이 그 아픈 엄마, 늙어가는 엄마에 대한 그 애틋함이라든가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게 이제 고통만은 아니고 고통도 있지만 그 속에서의 어떤 나름대로 삶의 지혜라든가 재밌는 어떤 그런 그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소한 재미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는 어떤 늙어가는 문제, 애틋함, 늙어가는 엄마를 보는 애틋함 그런 것들을 써놓은 시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되게 와닿는 게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군생활하면 엄마나 애인, 아빠 뭐 이런 분들이 가장 보고 싶잖아요. 못 보니까. 그래서 우리 비시인의 직접 낭독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집 홍보를 해주셔서 제가 이야기를 안 끊고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엄마 이야기로 묶은 시집 중에 아버지 이야기가 한 편 있어서 이걸 읽어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별이 빛나는 감나무 아래에서. 아버지는 가을이 깊어지면 감 따러 오라고 성화를 부렸다. 나는 감 따는 게 싫어 짜증을 냈다.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아느냐고. 감 따위 따서 뭐 하냐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시 가을이 왔을 때 엄마는 내게 말했다. 네 애비도 없는데 저 감은 따서 뭐 하냐. 나는 별이 빛나는 감나무 아래에서 톱을 내려놓고 오래도록 울었다. 우리 요시 우리 비진 잠깐 이제 네. 배경이나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이 시는 제가 2016년에 첫 시집을 내고 2017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면 여러분들 아직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좀 연로하실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저 같으면 이제 어른들이 다 80이 넘고 이래서 뭐 돌아가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 고통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저를 되게 귀찮게 많이 하셨어요. 농사를 지으시니까 저도 일을 하고 하니까 주말에는 좀 쉬어야 되는데 주말마다 들어와서 뭐 일 도와라 그러고 뭐 또 안 도와드릴 수도 없어요. 연료해서 또 요즘 그 농촌 일손이 없으니까. 그래서 집에 감나무가 있는데 그 감나무는 참 단풍도 이쁘고 감이 열리면 아름답기도 한데 그게 일거리로 다가오잖아요. 그 감 따러 들어가야 돼요. 또 감 따러 들어가서 감을 따서 먹지도 않는 감을 예. 팔 수도 없는 감을 예, 또 일부는 깎아서 말리기도 하고 뭐 이게 이제 농촌 일상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또 이제 가을이 와서 감이 익었는데 이제 엄마가 아버지도 없는데 감은 따서 뭐 하냐 뭐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감나무를 톱으로 베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엄마 혼자 있으면 그게 다 지저분하게 이제 일거리가 되기 때문에 베어 버렸는데 그 감을 이제 감나무를 베려고 톱을 들고 서서 떠올랐던 단상들을 쓴 시예요.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하면 우리 비실이 말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노인들은 그 감조차도 아깝잖아요. 다른 거 다 이제 타작 수확하고 나서 이제 감이 달렸으면 저것도 이제 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시내에서 살고 있는 아들은 그 감 따라오라 그러면은 그거 사 먹지 그 뭘 따? 네, 얼마 맞아요. 돈도 안 되는 걸.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버지가 살아생전에는 그 이제 아버지가 맨날 전화해서 야, 감 따러 와라라고 하면 이제 아들이 짜증 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니까 이제 엄마가 그 감을 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힘에 부치니까 아들 보고 이렇게 감을 따자 라고 하는 거죠. 예, 뭐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한 번은 이제 엄마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느 날은 엄마가 또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이제 아들이 원래는 감 따야 될 시간인데 때인데 분명 전화가 와야 되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아버지도 없는데 네 애비도 없는데 감을 따서 뭐 하냐? 라는 말이 여기서는 이제 제일 시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감나무를 보면 엄마는 아버지 신랑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랑. 그게 그 감나무는 신랑과 엄마와 자기 이제 남편과 엄마와의 그 어떤 모종의 어떤 뭐가 이렇게 옛날부터 얽혀 있던 그런 어떤 소중한 나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그 나무를 이제 시인의 아빠 즉 자기 이제 신랑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빠가 감 따라 오라 그러면 맨날 짜증내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시인이 나중에 느끼는 거죠. 아, 저 감나무는 단순한 감이 아니라 엄마와 아버지 간에 여러 세월이 묶여서 두 사람이 그 감나무 아래에서 감을 따면서 많은 어떤 추억이 쌓인 장소였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살아생전에 감 따라오자 그랬을 때의 그 의미를 그때는 몰랐는 거죠. 돌아가시고 이제 엄마의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알았는 거죠. 알면서 이제 시인은 이것도 놔두면 엄마가 또 아빠 생각할 수도, 아버지 생각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베버린 거예요. 베면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엄마와 아버지의 그 감나무를 두고 여러 가지 생긴 그 사연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재인식하면서 배죠. 그래 이제 현실적으로 엄마가 이제 힘이 좀 덜 들게 되니까 배면서 그걸 알았으니까 배고 나면 이 사람이 감정이 어떻겠어요? 눈물이 나겠죠. 왜? 한 시대, 즉 엄마와 아버지와 그 두 분에 의해서 내가 난 거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베어지는 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뭐 엄마 힘을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시절을 이제 이렇게 베어내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감동적일 수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노인들이 하는 말들을 그 엄마 아버지가 하는 말들을 이제 좀 이제는 한 30, 40살 정도 되면 좀 이렇게 이게 뭐 당연히 하는 잔소리야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유심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그래서 그들도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고, 여러분들 여러분들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한 30, 한 40살, 50살 이렇게 되는 중년이라 그러잖아요. 중년 되는 사람들이 뭔 사랑을 해? 사랑은 우리 젊은이들이나 하지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착각이더라고요. 70 먹은 사람들도 좋아하는 감정들이 뭐 젊은 사람들 못지않아요. 그거를 이해하는데 저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는데, 여러분들도 70 먹었든 80 먹었든 그분들도 살아있으면요, 여러분들보다 더한 열정으로 사랑을 해요.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시를 쓰는 방식이 일상 속에서 아주 뭐 사소하거나 또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마음이 가는 장면들 뭐 이런 것들을 붙들고 시를 쓰는데, 결국 문학은 시든 소설이든 관계없이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문학이다. 그리고 인간을 재현시키고 그 인간을 통해서 어떤 끊임없이 사랑과 휴머니즘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문학에 관심이 있으시면 뭐 문학에 관심이 없더라도 일기 쓰듯이 일상을 한번 끄적거려 보는 것, 그리고 나한테 솟아나는 감정들을 한번 글로 옮겨보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뭐 시가 좀 어려워지긴 했습니다만은 좋은 시들은 결국 인간의 삶을 얼마만큼 공감대 있게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담아내느냐, 이런 이제 측면에서 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근혜님 감동했다고 글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시어는 김혜영 분하고 사신가요? 그 회라신데. 예, 좀 재미없는 강의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문학은 지금 조금 우리 세대 이후로는, 특히 여러분 장병 세대에서는 조금 재미없는 장르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예술의 중심은 글과 그림과 이런 아주 일차원적인 작업들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커뮤니티가 또 파생되기도 하고 콘텐츠가 개발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 삶을 아주 풍요롭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자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박수민 시인 시 한 편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피시인이 이제 문학의 어떤 그런 기능이나 뭐 역할,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저는 약간 또 다르게 또 설명을 해보면 지금 세계적으로 BTS가 되게 뭐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그 봉준호 감독의 패러사이트인가 그 기생충. 그다음에 뭐 한국에서 그 세계 3대 영화제라는 베니스 뭐 모스크바 영화제, 칸느 뭐 거기서 우리나라 그 영화 감독들이 되게 상을 많이 받아오잖아요. 근데 영화의 핵심은 시나리오예요. BTS로 마찬가지죠. 물론 그 춤이라든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가사라든가 컨텐츠라는 거죠.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바탕은 저거예요. 문학이에요. 글쓰기예요. 그 글쓰기는 또 인문학적 그런 어떤 공부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뭔가 이렇게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다. 뭐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면 어떤 문학적인 소양, 즉 플러스 인문학적 소양 이런 걸 쌓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런 가공할 작품들,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작품들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독창성이에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하셔야 돼요. 뭐 예컨대 뭐 무슨 뭐가 이제 히트했다 그러면은 이제 뭐 2, 3, 4 시리즈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원본 1판보다 더 재밌는 거는 없어요. 2번, 3번, 4번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넘어가면 별로 이렇게 그 재미가 떨어지거든요. 어쨌든 간에 문학의 최고의 어떤 장점은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힐링을 시키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날카로운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되고, 그다음에 창의성이라든가 남들이 안 하는 생각 이런 걸 할 줄 아는 그런 어떤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아주 그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문학을 단순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늘 이건 왜 그럴까? 다르게 생각할 수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면 뭐든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이제 낭독해 드릴 거는 은빛 여우라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군장병 여러분들이나 이런 젊은 세대들한테 되게 미안한 감정이 있어요. 지금 막 집값이 뭐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나와도 이제 4차 산업 얘기하는데 4차 산업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득되는 거 제가 볼 때는 한 개도 없어요. 왜냐하면 4차 산업이라는 게 뭐 인공지능 같은 걸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사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돈을 벌지만 그 결국은 자동화 기계화 뭐 이런 걸 더 심화시키겠다는 건데, 그럼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일자리. 그럼 여러분들은 집값은 뛰고 일자리는 없고 다 대학은 나왔고, 대학 나온 분들이 뭐 지금 노가다 뛰겠어요? 이게 산업혁명이 그 블루칼라들 노동자들의 그 일자리를 가져갔다면, 그 이제 찰리 채플린의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 기계가 뭐 내 일자리를 가져갔으니까 아마 찰리 채플린이 막 기계를 막 세우려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4차 산업은 화이트 칼라들, 지금 다 한국이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잖아요. 즉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4차 산업을 한다고 해서 절대 우리가 좋아할 일은 아니고, 그럼 어떡하냐? 일자리도 없고 집값은 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를 어떻게 좀 공정하게 분배해 보자 해서 이제 뭐 기본소득 문제도 나오고 청년 순환 문제도 나오고, 이건 세계적인 추세예요. 왜? 세계 대기업들이 다 그 4차 산업을 주도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 핵심은 결국 인간이 하는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기계를 통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이제 이 은빛 여우 같은 거를 제가 통해서 한번 말해보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상황과 미래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30살 된 미아를 보신 적 있나요? 6시간을 날아서 다시 붉은 사막의 지붕 위로 가출했죠. 야자수처럼 번져가는 황금빛 사원.
붉은 벽돌을 기대 놓은 골목들. 뒷골목마다 부처님이 앉아 계시죠. 미얀마 사람이 아니랍니다. 맨발로 타조 발자국처럼 모래를 푹푹 찍으면서 걷다 보면 몇천 년씩 살고 있는 정령을 만날지도 모르죠. 당신에게 인사를 건넨 건 부처이거나 정령이거나 흰 암소 중 하나이겠죠. 모래 위에 다시 저녁을 펼치는 친절한 티크나무와는 몇 년째 정이 들어버린 걸요. 30살 된 부모 있는 고아는 못 보셨다고요. 백장의 이력서도 편의점의 컵라면도 이제 몸이 거부하죠. 유장도 그렇게 살고 싶진 않겠죠. 10,000원으로 넉넉한 하루는 모래 위뿐. 서울은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못 가는 거라니까요. 더 알고 싶다면 저를 따라오세요. 지평선 끝에서 노을이 올라오면 가장 높은 탑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시리아산 배낭 한 개가 전부인 디아브와 그의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죠. 매일 저녁 우리는 붉은 사막을 건너오는 여우를 기다리죠. 여우가 자꾸 여유로 들린다고요. 난 은빛 여우, 디아블은 푸른 별이 2개 달린 흰 여우를 기다리죠. 두 사람은 아직 자기 조국을 사랑하나 봐요. 아저씨도 이리로 오세요. 남서쪽으로 6시간만 날아보세요. 사막 위로 붉은 지붕이 열려 있죠. 가장 높은 곳에서 노을을 바라보는 은빛 여우를 찾으세요. 별이 가장 많이 쏟아지는 빈방 하나 내드릴 수 있죠. 예, 이 시는 그 낭독만으로 듣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다, 그죠? 근데 예, 저 그렇게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미얀마나 동남아시아를 가면요, 10,000원 정도로도 하루를 충분히 느끈하게 잠까지 자면서 음, 자기 시간을 가지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서울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주인공은 이거예요. 30살 된 부모 있는 고아라고 이렇게 제가 말을 했잖아요. 30살이 됐는데 직장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못나서 못 구하는 게 아니라 직장이 없어요. 아무리 잘나도 소수만. 그러니까 30살이 됐지만 부모가 나를 이렇게 도와줄 능력이 없으면 거의 고아나 다름없는 신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서울에서는 도저히 이제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장의 이력서도 안 되고 떨어지고 편의점에 컵라면도 이제는 뭐 너무 몇 년씩 먹어서 물렸고 그래서 이 친구가 할 수 없이 선택한 것이 이제 좀 값싼 나라, 좀 여유가 있는 나라,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나라는 그런 나라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가 절대 후진국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는 후진국일 수 있지만 삶의 질면에서는 대단히 여유 있고 자기 시간 많고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치 못할 어떤 망명도 아니고 뭐 그렇게 가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서울은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못 가는 거라고.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되고 집값이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아마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이렇게 전역을 하면 또 제대를 졸업을 하면 이런 문제에 저는 봉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이제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너무 한국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삶의 질이 문제지 한국 국경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막혀 있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도 충분히 여유 있게 그게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떻게 살 것이냐는 문제를 우리가 중요한 건데 어느 나라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다면 그 나라를 저는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의미, 그게 지금 20대들, 30대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봉착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써본 거예요. 그래서 좀 동감이 되면 좋겠고요. 예. 예, 저는 오히려 우리 아들 때문에 공감이 가는 시인데, 우리 아들이 21사에서 제대를 하고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반
다녔는데 다니다가 너무 힘들고 그 인간적인 이렇게 좀 모멸감 같은 걸 느끼나 봐요. 고객을 응대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도저히 못 다니겠다. 이래서 사표를 이제 내겠다 그래서 뭐 그러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사표를 냈는데 지금 사표 내고 1년 정도 지금 놀고 있거든요. 놀고 있는데 제가 아들한테도 자주 뭐 그런 얘기를 해 봐요. 꼭 그 뭘 이렇게 어 의식하거나 너무 말하자면 뭐 세련된 어떤 걸 원하지 말고 아빠한테 와서 뭐木工일을 배우든 좀 다른 패러다임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떠냐. 꼭 그래요. 예. 그게 좋은 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꼭 그 뭐 판검사 뭐 옛날에 뭐 무슨 근데 지금 변호사 예. 나온들 뭐 하겠어요? 예.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여기 친구가 하나 찾아왔는데 나이가 55 제가 원래 나이가 55 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대기업에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는데 불쑥 나타나서는 한숨을 푹 쉬면서 55에 인제 대기업 이사까지 올라갔으니까 잘린 거예요. 인제 55 살에 더 이상 올라갈 한국은 데가 거의 없고. 뭐 돈 좀 많이 주려 그러면 은행 같은 데 있잖아. 예. 50살 되면 거의 잘라 버리잖아요. 예. 55에 잘려서 나와서는 앞으로 최소한 30년 더 살 것 같은데 이 돈도 돈이지만 뭘 하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를 이 돈도 못 버는 시인을 부러워하더라고요. "넌 정년이 없지 않느냐." 그렇죠. 뭐 그건 정말 부러운 예 거예요.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그 한때 잘 나가던 그 기사 데리고 와서 나한테 밥 사주고 가던 친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사는 게 삶의 질이 뭘까?' 아까 박수민 시인 이야기하셨지만 자기 시간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구현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데 우리 사회가 좀 그렇지 못하죠. 되게 팍팍하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쪼끔씩 그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강이 하면서 너무 깊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우리 이야기하면서 간간히 또 우리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동적인 우리 비재현 시인 엄마에 대한 시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예. 여러분들 좀 예. 감동 좀 엄마 생각 좀 덜 하시라고.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제가 이 시집을 12월 초에 나왔는데 이 시집을 못 보고 7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엄마는 촌에서 일만 한 사람이고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 해서 글씨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시를 써도 아들 시를 못 들어요. 못 읽어요. 그래서 어 돌아가신 엄마만 제가 마치 이렇게 엄마를 팔아서 시집을 내고 또 상도 받고 한 것 같아서 죄스러운 마음도 드는데 생전에 엄마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썼던 시 한 편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또 화가 난다라는 제목이고요. 예. 이 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 보시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그냥 쉽고 평범한 말들로 쓰여진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또 화가 난다. 타작 끝난 남의 콩밭에 콩 주우러 갔다가 전동차 열쇠를 잃어버린 엄마는 회가 니엇니엇해지자 그 먼 들길을 걸어와서는 잠도 자는 둥 마는 둥 날 밝자마자 하는 수 없이 아들 불러놓고 참고서 산다고 사기쳐서 유흥비 뜯어가던 가짜는 아들놈 앞에 속수무책 죄지은 아이가 되어 앉았는데 나는 두마지기 넘는 콩밭 콩깍지 사이를 잊었듯이 뒤지다가 그만 화가 나서 일정 때 순사처럼 엄마를 몰아붙인다. 엄마는 열쇠 찾으러 간 콩밭에서 또 열심히 콩을 주워 몸빼 주머니 한가득 쑤셔놓고는 뒤뚱거리며 쩔룩거리며 돌아다니고 나는 목도 아프고 전심 약속도 있어 그만 포기하고 열쇠집에 전화를 걸었다. 출장 열쇠는 콩알 만한 열쇠 하나 깎아주고는 8만 원을 내놓으라 하고 엄마는 어제 낙수콩 2대 주어 10,000원을 벌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한 2만 원 깎아달라고 흥정을 시작하고 나는 자꾸 출렁거리는 엄마의 몸빼 주머니가 눈에 거슬려 그만 또 버럭 화를 낸다. 재수가 더럽게 없다야. 그 돈 내가 낼게 니는 걱정 마라. 걱정 마라 걱정 마라. 재수가 더럽게 없다야. 나는 또 누가 돈이 없어 그러냐 버럭 화를 낸다. 먼 산 적벽 바라보며 화를 사겨보는데 엄마는 그 사이에도 자꾸 콩을 주워 주머니에 넣는다. 이제는 좀 약간 설명을 좀 예. 제가 한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제가 살고 엄마가 저희 집에도 안 오려고 하고 그 어른들은 정서상 이제 자기가 살던 마을을 잘 안 벗어나려고 하죠. 친구들도 거기 있고 이러니까. 엄마 혼자 살았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열쇠를 이제 전동차 열쇠를 잊어버렸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갔죠. 가서 엄마를 태우고 그 넓은 풍산 들에 가서 이제 엄마가 헤맸던 콩밭을 갔어요. 콩밭이 우리 밭이면은 말도 안 하겠는데 그 남의 밭이 남의 밭에 추수를 하고 나면 그 콩 그 찌끄레기가 남죠. 그거를 이제 뒤져서 콩을 줍는 거예요. 줘서 그걸 이제 팔면은 콩값이 한 대에 10,000원이라면 그건 한 5,000원밖에 못 받는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이제 허브레기 콩이죠. 닭장. 예, 예. 이제 그거는 벌레 먹거나 뭐 이런 낙수죠, 거, 그죠? 낙수 네. 뭐 이런 벌레 먹거나 한 거죠. 예. 그래서 그게 그거 돌이라고 이제 맞아요. 어른들은 그걸 이제 주어요. 주어서 한 푼이라도 벌라고. 예. 그러면 이제 자식은 그 돈을 빼내가지고 창고도 산다, 뭐 산다 해가지고 이제 열금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예, 옛날에 그죠? 예. 옛날에 엄마한테 사기쳐서 돈 뺏어 쓰고 이랬는데 그걸 이제 주러 갔다가 그 밭에서 전노치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한- 그 넓은 밭에 예. 500평, 600평 되는 콩밭을 헤맸는데 한나절을 저도 그걸 찾겠다고 헤맸어요. 헤맸는데 도저히 못 찾고 너무 무식한 짓이잖아요. 그래서 출장 연수에 전화를 해서 불렀더니 거리도 멀고 또 풍산 들에 그 들 한가운데까지 이제 출장 열쇠가 와서 그 열쇠를 깎아줬으니 돈을 많이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전동차 열쇠 예. 그러니까 8만 원 정도 달라고 8만 원을 그러는데 줬어요. 너무 화도 나고 엄마는 막 그 이제 내 눈치가 보이니까 계속 재수가 더럽게 없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장면을 이제 엄마를 회상하면서 썼던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는 아직 좀 젊으실 거고 뭘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는 어떤 측면에서는 부모의 희생을 딛고 일어선 세대이기도 하고 부모와의 그 예를 들어서 뭐 학력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격차가 굉장히 큰 세대예요. 아이들은 다 뭐 우리도 대학을 나오고 했지만 부모들은 완전히 초년무지랭이로 살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아니면 또 도시에서는 공장 노동자로 살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 괴리를 정서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부딪히면 예, 예. 짜증 나는 거죠. 예, 부딪히면 싸우게 부딪히면 되고 싸우게 되고. 뭐 이런 이제 과정에서 썼던 시예요.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시의 힘이 이거예요. 시인들이 이제 보는 그 관점은 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짜증이 나죠. 짜증이 사람이니까 감정의 그 산물이니까 사람도 짜증이 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복귀를 나중에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짜증을 냈지만 그래서 엄마 마음도 내가 전혀 이해가 안 돼. 왜 짜증이 엄마 마음 이해를 막잖아요. 짜증이 나고 왜 거기서 콩을 하루 종일 주어도 맞아요. 뭐 10,000원, 10,000원? 20,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보면 7만 원인가 8만 원 그 전동차 열쇠를 잃어버린 게 훨씬 더 손해잖아요.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그러나 이 시인은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이 시를 쓰면서 이제 그걸 다시 복귀해 보면 엄마는 그렇게 평생 그렇게 아끼고 그 나무밭에서 콩을 주워서라도 차곡차곡 해서 아들이 돈 달라 그러면 그때 예, 또 내주고 맞아요.
그 돈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그냥 엄마가 뭐 무슨 돈이 있어서 뭐 어디서 뭐 월급을 타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푼 한 푼 5천 원, 만 원 모아서 결국 아들에게 대학까지 시켜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시인이 나중에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엄마의 인생이라는 거, 그때 내가 짜증냈던 미안함, 그다음에 엄마의 인생에 대한 어떤 짠함, 이런 것들이 이제 복귀를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를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과연 사람과 사람 사이, 엄마나 뭐 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나와 또 딴 사람의 관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화를 내잖아요. 뭐 애인 사이에도 내고 엄마 아빠 사이에도 내고 친구 사이에도 내는데, 나중에 그거를 이렇게 다시 되새겨서 이렇게 그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시를 쓰는 마음이에요. 그게 없이 만약에 그 짜증내고 치워버리거나 친구든 뭐 엄마 아빠든 짜증내고 치워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이가 이제 관계가 영영 죽을 때까지 화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의 의미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시점이 지나서 내가 냉정해질 때, 객관적일 때 그걸 다시 되돌려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시의 마음이고, 이게 네. 이제 보면 우리 세상을 보다 더 그 풍요롭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좀 싸웠다 해서 다 원수로 지를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뭐 만난 사람마다 다 나중에 다 원수가 되겠죠. 음. 그렇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시인들은 정말 이제 경제적으로는 좀 보잘것없는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정서들을 계속 우리 사회에 공급을 해주는 어떤 그 공기청정기 같은 역할을 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의미를 또 다시 되새기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되게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예. 시일 것 같아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뭐 다른, 매체들이 많지만, 문학 작품을 한 번씩 읽어보면, 문학 작품 속에서, 방금 하신 것처럼 세상과 혹은 내 주변과 화해하고, 또 내 주변과 잘 지내는 방법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이제 넓힘으로 해서 내가 수용의 폭을 넓히는,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유튜브로 하는 것은 쌍방향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라도 좋습니다.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바로바로 그래요. 시를 어떻게 쓰냐? 네, 댓글로 뭐 이렇게 질문을 창조는 예. 뭐 이렇게 창의력 같은 거는 어떻게 기르냐? 뭐 예. 이런 것들을 아무거나 이렇게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민근 선배님, 아유, 예, 멋진 시라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 사이에 또 우리 박승민 시인 시 한 편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읽을 거는 난설헌의 남매묘라고 하는 시인데요. 여러분들 뭐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헌안설연이라고. 예. 헌안설연은 홍길동을 쓴 허균의 누나예요. 누나. 근데 이 헌안설연이 이제 되게 불행하게 살다 죽었어요. 아마 30세도 못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나이보다 조금 더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에는 이제 여자들에 대한 차별 또 신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헌안설연의 원래 이름이 허초시예요. 초시. 초희. 초희. 허초인데 그 난설연이 이제 헌안설연이 죽기 전에 이제 한 말이 있잖아요. 자기는 세 가지가 가장 한우로 남는다. 그 첫째 뭔가 하면 이제 어렸을 때 옛날에는 결혼이라는 게 전부 다 뭐 열 몇 살에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김성립이라는 사람과 결혼한 거, 그게 가장 후회된대요. 결혼 파트너를 잘못 만난 거지. 그다음 두 번째는 조선에서 태어난 거. 왜냐하면 조선에서는 여자로 태어나면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여자가 뭐 벼슬하는 게 뭐가 있어요? 궁중에 들어가거나 겨우 의녀 정도죠. 근데 헌안설연은 거의 머리가 천재적인데 충분히 남자보다 나은데, 나는 신분 뭐 이렇게
상승도 안 되고 어떤 뭐 벼슬을 길로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여자로 태어난 거, 조선에서 태어난 거, 여자로 태어난 거, 김성립의 아내로 태어난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헌안서연이 조선 시대의 여자가 갖고 있는 모든 한계점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딴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살죠. 현모 양차 되고 살고 뭐 이렇게 되지만 이 난도련은 똑똑하니까 그 문제를 정확히 안 거예요. 조선 시대가 나를 안 받아주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헌안서연의 시가 조선 사대부들이 막 여자가 뭔 시를 써봤자 뭐 얼마나 쓰겠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허균이 동생이 자기 누나의 그 시를 알아보고 중국어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해외 번역 같은 거죠. 번역해서 보니까 중국에서 헌안서련이 되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신들이 오면 도대체 헌안서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으면서, 요새 말하면 해외에서 더 유명해져서 조선에서 알려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조선 선비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페미니즘 같은 문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신분, 지금 우리 사회는 뭐 신분제가 없는 것 같죠? 신분제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뭐 대기업 뭐 이런 사람들하고 뭐 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뭐 사귈 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들은 그들끼리의 리그를 만들어서 뭐 혼맥을 갖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여자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소수자, 약자, 또 여자 뭐 이런 것들로서 동시에 보면 어차피 여러분들도 파트너를 여자와 맺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상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계기가 될 수 있겠다, 뭐 그런 건데, 단서련의 남매며 난리가 아니어도 몇 차례 쓸고 간 후 마음의 옥독은 모든 게 끝난 뒤에 나오지. 와서는 서서히 평생을 격렬하게 살다 가지. 꿈에 본 봄날 꽃군을 며칠 지난 적 있었다만 여문 흉터처럼 그때는 봄날인 줄 몰랐더라. 안 만날 수 있었던 지옥이라면 좋았겠지만 끝내 피할 수 없었던 것이 또한 나의 운명. 흉의 참호까지 덮치고 난 후라. 예측에서 무심히 넘겼던 희미한 두 글자의 뜻을 오늘에야 분명히 새기게 되었구나. 내가 걸고 있는 이 목걸이는 처음과 끝이 눈물로 묶여있는 수정. 어떤 슬픔은 사람의 손으로는 도무지 빼낼 수 없어 통째로 마음의 분첩 속에 넣고 평생을 견디니 나 무덤 속으로나 대불고 갈 수밖에 없었으니 내 뼈와 함께 한날 한시에 숨을 놓으리다. 나의 시. 이게 좀 지금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균의 참호까지 덮치고 난노라. 요거는 이제 나중에 허균이 요새 말하면 국가보안법 국가 반란죄 이걸로 이제 처형을 당해요. 동생이 죽으니까 아버지의 집이 옛날에 뭐 삼족을 멸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집이 무너지고 거기다가 김성립이라는 남편은 맨날 바람이나 피우고 돌아다니고, 자기는 애 2명 낳아서 있었는데 그 애가 다 죽어버려요. 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살도 안 된 여자가 한 집안이 몰락을 하고 그 아꼈던 동생이 죽고 그 애 2명 보고 살았는데 애 2명이 다 죽어버리면 이 여자는 뭘 보고 살아요? 더구나 이제 아까 말했지만 나는 정말 시를 잘 쓰는데 문장이 좋은데 조선에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걸 단순히 이제 여자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아마 이런 불행한 캐릭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의 이 문학이라는 것은 지금은 뭐 그때하고 좀 다르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해주고 뭐 이런 것들도 또 문학의 기능일 수 있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약간 역사적인 어떤 맥락을 좀 알아야 좀 와닿는 시일 수도 있겠는데 박승민 씨는 이렇게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에서의 소수자들 이 소수자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소수자죠. 남자가 주류인 사회에서는 여자가 소수자고 뭐 성소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주류인 어떤 경향과 비주류인 경향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단지 다를 뿐인 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 또 소수자들이 겪어내야 되는 아픔들 예, 이런 것들이 박승민 씨에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 여러분들이 고민을 이제 이해 폭을 좀 넓힌다면 또 하나 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건강성 이런 것들은 결국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또 나와 다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말하자면은 나와 다를 뿐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덕목이죠. 예, 이런 것들이 좀 문학을 통해서 사고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도 마땅히 이제 그런 이제 저희 지점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독자들을 이제 그렇게 설득해내는 시들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히 또 약간만 더 부연하면 시간이 뭐 될지 예. 모르겠는데 이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10인 1색을 만드는 거예요. 10사람이 있으면 한 가지 색깔로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독창적이 되기 어려운 게 그런 교육을 오래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정해진 답, 암기, 답, 암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10사람이 다 다른데 개성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감성도 다르고 사람 내력도 다른데 그걸 다 한 가지 색깔로 만드는 게 이게 지금 한국 교육의 문제고 한국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게 그거란 말이죠. 근데 적어도 이제 미래 사회는 또 문학이라는 것은 또 세계는 이런 거예요. 10인 10세계 사회가 되는 거예요.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달라야 돼요.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니는 키우니까 안 되고, 예. 뭐, 니는 뭐, 못 사니까 안 되고, 니는 키가 작으니까 안 되고, 니는 못생겼으니까 안 되고,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가 차별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니는 여자니까 또 안 되고, 니는 남자니까 안 되고, 니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헌안사전의 시대에나 통용됐던,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예민하게 느꼈던 호난소련 같은 사람은 얼마나 불행하게 죽어요. 그 사람이 서른도 안 살고 나중에 자살해요. 자기가 이제까지 쓴 시를 자기 온몸에 두르고 내 시는 한 개도 남기지 말라라고 운영하고 자살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는 서양에도 많고 서양이 뭐 원래부터 평등했던 사회가 아니고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축적이 돼서 오늘 같은 다양한 사회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릴 말씀은 10인 10색이 되는 거 그게 개성이 있는 거고 창조적 인간으로 사는 거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지금 군이라는 데도 사실은 굉장히 천편일률적인 어떤 똑같음을 자꾸 강조하는 사회인데 최근에 듣기로는 뭐 군 장병들 이제 두발도 좀 기르게 한다 그러고 그죠? 병들도 이제 머리 기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고 또 뭐 휴대폰 사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제는 우리 사회도 많이 좀 열려가는 것 같고 다행스럽게도 특히 그런 모습들을 군을 통해서 보는 모습들이 좀 반갑게 다가오는 예, 그런 징후들이 그 보였습니다. 대신에 이제 군이니까 예.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이제 할 일을 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군대가 없으면 가장 좋죠. 근데 이제 한국은 뭐 어차피 분단 국가니까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나서 자유를 주장하는 거 외국은 그렇잖아요. 예, 남의 피해 안 주잖아요. 그런 건 되게 필요하죠. 중요한 중요한 일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비지연 시인의 또 신랑 먼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저기 댓글로 리액션 해주신 분들 책 한 권씩 드리세요. 우리 당연히
예, 상병 김민근 예. 분에게 드려야 될 것 같고, 김근혜, 김근혜, 이영주, 네, 김민범 뭐 이런 예. 분들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아주 뭐 책 선물 그렇게 예, 예. 좋아들 하실래나? 아니요. 제 거는 모르겠습니다. 아니고 피디언 이거 원더우먼 윤재선은 되게 쉽고 재밌어요. 예. 보시면서 또 엄마 생각하고 울지는 마세요. 네. 이 시의 이 시집의 그 표제작인 원도문 윤채선이라는 동안시 드리겠습니다. 동환이도 드리겠습니다. 원도문 윤채선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윤채선은 저 엄마 이름이에요. 엄마 이름이 너무 세련됐어요. 예, 예. 요새도 윤채선 그러면 세련됐는데 맞아요. 예, 당시에는 뭐 명자, 숙자, 뭐 말자, 명의 뭐 이랬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옛날이지만 이제 극장 간판을 그리시는 개화 양반이었. 예, 개화 약간 이제 좀 개화 인사였네요. 예, 개화. 결국 뭐 술과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하긴 하셨지만 어쨌든 좀 세련된 분이셔서 엄마 이름을 배우를 땄구나. 예, 배우식으로. 윤채선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자꾸 이제 늙으시면서 현대 문명은 이렇게 사람을 또 인조인간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무릎 연골이 따르면 무릎 연골을 갈아 끼우고, 예, 여기 또 이 골반 뼈가 이게 또 나가면 이것도 쇠로 갈아 끼우고, 자동차 가서 예, 부속, 우리가 예, 부속이에요. 이제. 예, 부속 갈아 끼우듯이 이빨도 여기 썬 이분도 드려야겠다. 여기 위에 있잖아요. 황금으로 예. 이제 엄지 손가락이 5개나 올라왔는데요. 예, 이빨도 갈아 끼우고, 뭐 이런 이제 결국은 이제 인조인간이 되어 가는데, TV를 보다가 원더우먼, 옛날 초기 원더우먼, 린다 카터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분이 원더우먼 주인공인데, 이분이 이제 늙은 모습이 이제 TV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엄마가 최고의 원더우먼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쓴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원더우먼 윤채선. 할머니가 된 원더우먼 린다 카터를 텔레비전에서 보았을 때 엄마 생각이 났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팽개치면 텔레비전이 있는 마당집에 모여 별무늬 반바지를 입은 원더우먼을 만났다. 무적의 원더우먼. 엄마는 하루 종일 밭일을 하고 돌아와서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안치고 마당에 난 풀을 뽑고 밥을 푸고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해서 달빛에 널고 뚫어진 양말을 다 깁고 잠깐 적의 공격을 받은 양 혼절했다가 새벽닭이 울면 일어나 밥을 안치고 들에 나가 일을 하고 밥을 하고 일을 하고 빨래를 하고 또 밥을 하고 그 많던 왕골 껍질을 다 벗겨서는 돗자리를 짰다. 린다 카터는 할머니가 되어 새로운 캐릭터를 부여받았다. 무기는 더욱 강력해지고 그 사이 새로 생겨난 영웅 호걸들과 어울려 술 한잔 하기도 한다. 나의 엄마는 여전히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약을 먹고 밥을 하고 냉이를 캐고 약을 먹고 콩을 고르다가 밥대를 놓쳐서 아버지에게 된통 혼쭐이 나고 돌아앉아서 약을 먹고 이렇다 할 전투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끙끙 앓으며 잠을 잔다. 무릎과 입안에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긴 했는데 별 효과가 없다. 전동으로 움직이는 슈퍼카를 구입했지만 슈퍼맨을 만나기는커녕 평생 왼수 아버지와 산다. 린다 카터는 은퇴를 선택했지만 엄마는 아직도 우리의 원더우먼, 쭈그런 가슴이 무너져 내려도 별무늬 몸빼를 입고 혼절한다. 예, 야, 시 진짜 좋지 않나요? 이제 원더우먼은 서양 캐릭터지만 서양 캐릭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원더우먼은 은퇴가 있잖아요. 린다 카터인가. 근데 예, 이 엄마는 평생을 그냥 밭에서 일다가 밭이에요. 논밭인데
논밭에서 은퇴도 없이 그냥 평생을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 정말야. 약을 먹는데, 이게 제가 여기서 와닿은 게, 이게 보통 우리가 치료하려고 약을 먹잖아요. 근데 이 원더우먼 윤채선은 치료하려고 먹는 게 아니에요. 일하려고 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이면서,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의 그 산물이에요. 이분들은 이렇게 뭘 나으려고 약을 먹는 게 아니에요. 다음날 일하려고 먹는 거예요. 통증이 잊으려고. 그러고 보니까 그 장병 여러분들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되네요. 그죠? 꼴인데, 예. 그, 그걸로 지금 뭐 엄마도 그렇게 예. 또 뭐 여건이 안 되면 그렇게 엄마가 또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 엄마의 심정,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심정을 한번 근데 여러분들도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좀 말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만만찮아요. 배경이 농가 밭에서 도시의 그 사무실이나 아스팔트로 바뀌었지만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이나 뭐 이런 상황을 보면요. 예.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이제 군 갔다 오고 하면 슬슬 느낄 나이죠. 그리고 아까 그 박승민 씨 관점대로라면 우리 어머니들이야말로 이 사회에서 정말 소수자가 아니었나. 차라리 남자는 같은 일을 해도 뭐 이렇게 술도 마시고 나가서 바람도 쐬고 하지만 여자들의 그 가사노동과 겹쳐지는 그 특히 농촌에서의 그 노동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이 있었죠. 집에 와서도 뭐 다 해야 되고 그죠?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뭐 쉴 새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보세요. 뭐 아까 했지만 슈퍼맨을 만나기는커녕 평생 왼수 아버지만 사는 아버지는 가서 한 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가 지금 우리 젊은 친구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남혐, 여혐 이래가지고 막 이제 뭐 이대 남이니 이대 년이 막 싸우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닥치는 문제예요.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남자가 이렇게 하면 여자가 이제 뭐 이렇게 가라앉았잖아요. 엄마도 안 그럴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일방적으로 남자들의 원사이드한 어떤 그런 걸로 갔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원사이드하게 갈 확률이 많아요. 설거지는 이제 같이 하는 거 우리도 같이 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여자라고 뭐 이렇게 하면 지금 여자들이 제일 이제 그거 하는 게 그거잖아요. 남자가 조금이라도 남자질을 하려 그러면은 이제 한남이라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더러워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안이 꼬아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여자들이 자기 할머니나 엄마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느끼는 거예요. 누적된 그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그 피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가 사실 있었기 예.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걸 우리가 남자라면 여러분 남자잖아요. 남자라면 그것들을 우리가 넓게 이해를 하고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고 근데 쟤들이 저렇게밖에 지금 과격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라는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좀 인정하면서 이렇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아마 이게 참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여러분 세대들의 문제 같아요. 이게 주택난, 직업난, 그다음에 이제 성적인 어떤 남녀의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하고 나면 닥쳐야 될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걸 잘 해결을 하셔야죠. 동한 씨는 남자죠? 꿈 전업주부를 제 꿈꾼다. 꿈도 전업주부라는데 남자분이시죠? 당연히 남자겠죠. 여기서 전업주부 반 전업주부 저도 지금 뭐 반 전업주부를 하고 있는데 저도 반은 전업주부인데 예. 진정한 전업주부는 아이를 낳아야 돼요. 예. 전업주부, 전업적으로 하는 주부의 가장 큰 일은 육아와
그 출산이에요. 예, 그게 빠지면 반토막 주고요. 예, 반토막밖에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여자들이 위대한 것은 출산이잖아요, 그죠? 출산과 육아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또 남자들이 발끈해요. 예, 그래서 여자들 특히 여자친구 있고 하신 분들은 잘 해주시고 대체로 뭐 시위와 이렇게 연관성들이 있는 분들은 아니고 이래서 질문이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지금 각각 한 3편 정도의 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문을 좀 해주시고 예. 그럴 것까지는 없고요. 제 꿈이 산산조각 날 것까지는 없고 그거는 체력적인, 육체적인 예. 한계이기 때문에 그냥 예. 전업주부 하시면 돼요. 전업주부 요새 하시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월급을 좀 덜 받는 걸로. 네. 연봉 삭감. 예. 혹시 시와 관련해서 혹은 포괄적으로 문학 혹은 독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좀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진도 올라올 사이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잘생기신. 영양에서 근무하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근데 이 영양이라는 도시 작은 산촌이잖아요, 그죠? 근데 적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군생활 했던 곳이 어떤 곳인가를 좀 알고 가는 것도 되게 좋은데, 이렇게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영양, 청송 뭐 이쪽이. 근데 영양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가 하면, 우리 청록파라고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박목월, 뭐 박두진, 조지훈. 조지훈. 그 조지훈 선생의 고향이 영양이에요. 주실마을이라고. 나중에 한번 휴가 나오면 잠깐 들렀다 가셔도 되는데, 거기 조지훈 문학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죠. 뭐 사람의 아들 같은 거 쓴 이문열이 고향이 또 영양이에요. 영양 두들마을이라는 곳인데, 거기 가면 또 이문열의 광산문학관이라고 그것도 있어요. 거기서 한 또 10분만 가면 이제 정송인데, 거기 가면 또 우리 객주문학관이라고 있어요. 객주는 이제 우리 김주영 선생이 쓴 객주 10부작짜리인가 뭐 있는데, 그 가면 또 객주문학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두메 산골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렇죠.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나왔죠. 나온 예. 그런 되게 이제 문양이 아주 강한 곳이고, 일월산이 또 그렇게 기가 세다네요. 여러분들 거기서 기를 많이 받아가세요. 평생 먹을 기를 군생활 하시면서 일월산 기를 다 받아가시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예. 김민근 상병님 왜 이렇게 잘생기셨나요? 지금 누구를 말하시는 거예요, 지금? 둘 중에 콕 누군가요? 찍어서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오해를 하고 싸웁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예. 사실 뭐 시인들이 잘생기기는 어렵고요. 조금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저희들하고 또 이렇게 사전에 저희들 책을 읽었다거나 이런 교감이 없기 때문에 쉽사리 어떤 확장성 있는 질문들이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군생활 하는 동안 독서라는 부분들에 좀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눈앞에 있는 책을 한번 들고 끄질기 한번 읽어보는.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중학교까지는 책을 좀 읽게는 하는데 초등학교 때 책을 좀 많이 보게 하고 중고등학교 때 거의 독서 경험이 없어요. 또 이제 그때는 이제 예. 지역 공부하느라고. 예. 독서가 그리고 이제 나발이고 뭐 없잖아요. 지역 공부. 예, 군에 와서도 뭐 현실은 비슷할 것 같아요. 나가서 이제 또 뭘 해야 될지 그 고민, 그리고 또 취직과 관련된 이제 또 정보들을 얻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좀 여유를 가지고 뭐 시도 한번 읽어보고 소설도 한번 읽어보고 또 뭐 문학 잡지라도 한번 뒤적여보는 그런 시간들이 한번 있으면 안 좋을까. 그리고 여유 있게 나와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양 인근에 있는 문학적 자산들을 한 번씩 찾아보는 것도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 한번 정리를 좀 하면 저희 두 사람의 오늘 강의는 두 사람이 시집에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시들을 좀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을 소개하고 또 문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강의 중에 가장 명강의는 좀 빨리 마치는 강의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약속된 시간이 11시까지입니다. 그리고 곧 아마 11시 반쯤에 점심시간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즐거운 식사하시고 남은 군생활 잘 하시고 좋은 사회 진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인사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네. 저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인터넷을 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폰을 들고. 근데 심지어 이러잖아요. 뭘 물어보면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건 정보예요. 정보. 그건 지식이라고. 근데 지식의 범주가 있고 정보의 범주가 있고 지혜의 범주가 있고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 한 번 클릭으로 그죠? 몇 초 만에 이게 무슨 내용이야라고 알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접근성이 되게 이제 쉽잖아요. 그렇게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좀 더 이제 이렇게 돈을 벌거나 이런 의미의 성공이 아니라 뭔가 자기 분야에 정말 어떤 전문가가 되려면은 그런 걸로는 택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초등학생도 누르면 아는 얘기잖아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에 또 어떤 상식을 충족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책을 보시는 거 이렇게 정말 이제 책을 봐야 깊이 있는 게 돼요. 저자가 누구고 스토리가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책 속에서 정말 이렇게 내가 깊이 빠져들어서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 그러려면 그거는 이제 책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셔야 여러분들이 남과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다른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보는 만큼 이렇게 안다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도 있고, 좀 이렇게 마스터, 어떤 전문가 이런 게 되려면은 어떤 문학이든 아니면 그 인근의 어떤 그런 관심 있는 분야의 것이든 깊게 좀 하시는 거 이게 아마 이런 부박한 인터넷 시대에 정말 중요한 문제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우리 비지인처럼 이제 군 생활이라는 거는 이제 겨울 또 월동기도 들어오잖아요. 벌써 눈이 온 데에도 있는데 그냥 몸 조심하는 거 그리고 우리 같은 전우들끼리 좀 사이좋게 지내는 거.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아요. 그렇게 자꾸 누구를 갈구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으니까 사이좋게 지내고 우애 있게 지내고 그다음에 정말 이제 준비 기간 사회에 나가는 준비 기간으로서 이제 깊게 좀 이렇게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도 하고 첫째는 이제 몸 건강하시는 거 그걸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부족합니다만 이렇게 조략하고 또 여러분들 문학 작품 속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